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기존 판례보다 더 높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이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더 높은 양형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추가 회의에서 기준안을 의결한 뒤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일부를 팔아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켈리라는 닉네임의 신모 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인물로 밝혀진 신 씨에 대해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겠다며 재판 재개를 요청한 상황이었는데 신 씨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혐의가 추가될 것을 우려해 급히 재판을 끝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심혈관 쪽에 시술을 받았다고 북한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상태가 좋아져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던 지난 15일 금수산 태양궁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수출량이 크게 줄어든 자동차 업계가 오늘 정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달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타격과 함께 부품 업체들의 연쇄 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석유 수요는 실종되고 저장 용량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로 폭락했습니다. 에너지주가 타격을 입으면서 뉴욕 증시도 미끄러졌습니다. 미국 곳곳에서는 자택 공세령에 항의하는 시위도 잇따랐습니다. 프로야구가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의 연습 경기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프로축구도 오늘부터 연습 경기가 허용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가면서 다음 달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징역 1년. 지난해 11월 법원이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들 가운데 한 명인 닉네임 켈리 신모 씨에게 선고한 1심 형량입니다. 신 씨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여 개를 보관하고 2,5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고작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셌고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일당의 범행도 잇따라 드러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뜨거웠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결국 대법원이 어젯밤 관련 양형 기준을 기존 판례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관련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범죄는 가중 처벌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했는데요. 다음 달 추가 회의와 6월 공청회를 거쳐서 양형 기준안이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젯밤 늦게까지 회의를 가졌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범죄, 청소년 성보호법 11조의 양형 기준과 관련한 회의였습니다. 양형위는 회의 직후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했다며 기존 판결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유죄 사건의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성보호법 11조에 대해선 양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양형위는 기존 판례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보다 무거운 양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처벌의 형평성보다 강력한 처벌을 강조한 겁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양형위는 다음 달 추가 회의에서 기준안을 의결한 뒤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대법원이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한층 더 높이기로 했지만 정작 이 같은 결정의 계기가 됐던 인물, 앞서 전해드린 닉네임 켈리 신모 씨의 형량은 징역 1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신 씨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유통시킨 N번방을 이른바 창시자인 가까스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했죠.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예고하자 갑자기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신 씨는 5개월가량만 더 복역하면 풀려납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닉네임 켈리 신모 씨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구속되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 씨가 텔레그램 N번방을 창시자 갓가스로부터 넘겨받아 운영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신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여 건을 소지하고 일부를 팔아 2,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신 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신 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음란물 제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 씨의 항소심은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만 앞둔 상황이었지만 결국 검찰은 N번방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하겠다며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신 씨는 항소를 취소했고 이로써 결국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혐의가 추가되고 형량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서둘러 재판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 씨의 항소 포기로 검찰은 추가 혐의를 토대로 신 씨를 다시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로 지목된 닉네임 이기아가 붙잡히기 전날에 나눈 대화록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범행에 쏠릴 시선을 피하려는 듯 정치인 등 유명 인사와의 연관성을 언론에 흘리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박사방의 운영진 이기아가 또 다른 비밀방 운영자 A씨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기아가 붙잡히기 전날인 지난 1일까지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검거 전날 이기아는 자신이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라고 지목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앞서 검거된 조주빈이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전해졌던 때입니다. 이기아가 큰일이 났다며 걱정하자 A씨는 조주빈이 언급한 것 중 정치 관련 내용이 있는지 묻습니다. 특히 정치로 시선을 돌리자며 언론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자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이기아는 내용을 다 지웠다고 답합니다. 붙잡힌 뒤에 대응 방식도 모의합니다. 조주빈이 협박해서 돈을 입금했다고 입을 맞춥니다. 조주빈의 휴대전화가 잠겨 있어 수사당국이 열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둘은 안도합니다. 신분증 폴더라는 용어도 등장합니다. 조주빈이 휴대전화에 이런 폴더를 만들어 관리해왔는데 이걸 열지 못하면 자신들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 폴더엔 박사방 핵심 운영진과 유료 회원들의 신상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수사당국은 이 휴대전화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 대화를 끝으로 이기아는 검거됐습니다. JTBC 유현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석유 수요는 실종되고 저장 용량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로 폭락했습니다. 에너지주가 타격을 입으면서 뉴욕 증시도 미끄러졌습니다. 미국 곳곳에서는 자택 봉쇄령에 항의하는 시위도 잇따랐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석유 가격이 마이너스대로 떨어졌다는 것,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1배럴에 마이너스 37.6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8.27달러에서 300% 넘게 폭락했습니다. 마이너스 가격은 1983년 뉴욕 시장에서 원유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는 석유 소비는 사라지고 기름을 쌓아둘 곳마저 없게 되자 차라리 돈을 주고라도 석유를 방출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6월 인도분 원유는 투자자들이 5월물에서 6월물로 갈아타면서 1배럴에 21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관련 분석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nd that's because we have oversupply of nearly 500 million barrels a day in the United States, with many suggesting we'll run out of storage in less than a month. 네, 이처럼 유가가 폭락하면서 뉴욕 증시도 약세를 보였죠. 네, 에너지주가 타격을 입으면서 개장한 뉴욕 증시는 힘을 쓰지 못하고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44% 떨어지면서 23,65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S&P 500은 1.79%, 나스닥은 1.03% 각각 하락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는 자택 대기령, 그러니까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펜실베니아와 오하이오, 일리노이, 캔자스 등 미국 곳곳에서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주도 해리스버그에선 수백 명이 의사당 주변에 모여 자택 대기령 해제를 주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지난주 미시간주 집회에 이어 총을 들고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옹호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이후 더 힘을 얻는 양상입니다. 시위대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I'd rather be working. I really would, and I really wish they would open this up. You know, I mean, people are struggling. It's hard for them to make ends meet now. 미국 내 확진자는 77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만 1천여 명에 이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이어질 경우 빈곤율이 지금보다 50% 증가해 추가로 2천만 명 넘게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차단했죠. 30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까? 네, 체드 울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미국과 멕시코 또 미국과 캐나다 간 국경 통제 조치를 다음 달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트윗으로 공지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무역 등 필수적인 이동을 빼곤 남북 국경을 모두 닫기로 하고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홍콩 경찰이 이틀 전 민주 인사들을 무더기로 체포했죠.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그러자 제야단체가 오는 7월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홍콩 경찰의 총수 사무실에는 사제폭탄이 배달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던 홍콩 시위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재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의 제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이 오는 7월 1일 홍콩 주권반환 기념일에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간인권전선은 지난해 6월 200만 명이 참여한 송환법 반대 시위 등을 주도해온 단체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비롯한 외신은 홍콩 경찰이 범민주진영 인사들을 무더기로 체포하자 단체가 시위에 나서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9일 홍콩 경찰은 야당인 민주당을 창당한 마틴 리와 반중국 성향 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라이 등 15명을 체포했습니다. 민간인권전선은 홍콩인들은 경찰의 체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회 개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 인사들이 체포된 날 홍콩 경찰의 종수인 크리스탄 경무처장 사무실에는 사제폭탄이 배달됐다고 홍콩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배터리와 가연성 액체 등으로 만들어진 이 폭탄은 긴급 출동한 폭탄 처리반이 해체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심혈관 쪽의 시술을 받았다고 북한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상태가 좋아져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던 지난 15일 금수산 태양궁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의 즈음에서 각지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각 도 소재지와 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삼가 경모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 이튿날 북한 조선중앙TV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할아버지 생일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북한 매체에서 아직까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금수산 궁전 참배 보도가 없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의도에 대해서 저희가 예단하여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금수산 궁전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건강 이상설 등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행사가 취소됐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지난 12일 김 위원장이 심혈관 시술을 받고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인근 별장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술은 평양 김만유 병원 담당 외과 의사가 직접 집도했고 이후 조선적십자 종합병원, 평양의학대학병원의 1호 담당 의사들이 별장으로 일제히 불려갔다고 했습니다. 한편 북한 매체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취했던 방학 연장 조치를 해제하고 일부 등교를 시작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이 단계별로 시작됐고 졸업학년 학생들이 강의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정부 안대로 줄지 아니면 국민 모두에게 줄지 여전히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정부의 입장부터 들여다보면 어제 국회에 낸 추경안도 원래대로 소득 하위 70%를 위한 것이었고요. 소득이 많은 사람에까지 지원을 하는 건 허공에 실탄을 날리는 것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 7조 6천억 원이 포함된 추가 경정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금을 주는 추경안입니다.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앞서 당정청 회동에서 여당은 국민 100%의 지원금을 주자며 정부와 청와대를 압박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정 총리가 100%에게 지원금을 줄 수 없는 이유를 국회에서 다시 설명한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전 기획재정부 확대 간부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기준이 국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고소득층에까지 지원금을 주는 건 허공에 실탄을 날리는 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 총리도 지난 8일 다시 환수한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국민 100%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정부 내부적으론 세금, 연말정산 등의 방법을 통하더라도 고소득층 30%에게 한 번 준 지원금을 환수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총리가 정부와 여당의 다른 환수 방법을 찾아보라고 추가 지시한 걸로 알려졌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면 정부나 여당 중 한쪽의 뜻을 접어야 지원금 대상 문제의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지금 여당의 주장도 볼까요?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대신 금액을 줄이자는 의견도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소현 기자입니다. 총선 후 첫 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대신 국민 100% 재난지원금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복지 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지원 조치이니 보편적 복지정책 도입 때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를 향한 지적입니다. 자기 당 공약을 뒤집는 수준이라면 20대 국회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압박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추경안을 처리해 다음 달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간표도 세운 상태입니다. 이처럼 서두르는 건 총선 180석 압승에도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공약 이행을 위해선 야당과의 협의가 필수인데 어제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불발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 일각에선 대상을 국민 100%로 확대하는 대신 금액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이 개인 페이스북에 4인 가구당 80만 원으로 낮추면 될 듯하다는 글을 쓴 겁니다. 이에 대해 다른 당 지도부들은 일단 그런 걸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 내부에선 지원금은 전 국민을 차별 없이 지킨다는 표시라며 금액을 조절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여당이 이런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야당과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총선 참패로 지도부 없이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미래통합당이죠. 긴급지원금과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이렇게 주장한 뒤 민주당이 국민 100% 지급으로 긴급 지원금 대상 확대를 선언하자 통합당에선 우리안을 받은 것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 대변인도 이 공약을 공식 당 논평에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소득 상위 30% 가구엔 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나섰습니다.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그냥 국채를 발행해서 소득 상위 30% 가구에까지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저는 소비진작 효과도 없고.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조달 방법으로 거론되는 국채 발행도 한계 기업을 지원할 대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 기간에 올해 예산 중 100조 원을 코로나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김 전 위원장이 선거 참패로 물러난 뒤 당 내부에서 활발한 논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 극복의 골든타임까지 언급하며 조속한 전 국민 지원을 촉구했던 목소리가 선거 이후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오늘 연습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올 시즌 준비에 들어가는 프로야구도 그렇고요. 프로축구도 오늘부터 연습 경기가 허용이 되면서 이제 팀 간의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여파 속에 여러 조건이 붙긴 하겠지만 프로야구 그리고 프로축구 리그의 다음 달 개막은 가능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4일로 예정됐던 K리그의 시즌 개막은 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어 지난달 17일부터는 다른 팀과의 연습 경기도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오늘부터 다른 팀과의 연습 경기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기존의 연습 경기와는 다릅니다. 먼저 관중의 출입은 차단합니다. 취재진의 접근만 가능한데 경기당 3명의 기자만 취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할 때도 선수와 최소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선수단과 심판진의 악수는 삼가야 하고 경기 중 선수 간 대화는 금지됩니다. 이외에 라커룸 안에서 음식 섭취는 금지되며 일회용품은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K리그가 5월 중순쯤 무관중 개막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5월 5일 이후 야외 스포츠의 무관중 경기 개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보건기구 사이의 신경전, 사실 신경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정 지원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요. WHO가 미국에 감춘 게 없다고 또 밝혔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WHO가 중국 편을 드느라 사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도 지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미국에 감출 게 없다라고 밝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WHO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래도록 협력해왔다면서 CDC 직원들이 WHO에 있다는 건 WHO가 미국에 감출 비밀이 없다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앞서 WHO에 파견된 미국 전문가들이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본국에 실시간으로 전했다라고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확인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소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입국해서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어제 저녁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8일 오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서 검역을 통과한 뒤 줄곧 자신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전에 시청에서 차량을 지원받아서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어제 저녁 7시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국군 대전병원 의료진이 추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모두 10명을 검사했는데 이들 의료진 중에 5명이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이후에 2차 분석한 결과는 양성과 음성이 뒤바뀌는 등 엇갈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후에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체가 오염됐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3차 검사를 했습니다. 검체를 새로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10명 모두 이번에 음성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1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의료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전원 음성 판정을 보류한 채 검사 결과를 질병관리본부로 보내서 최종 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질본의 최종 판정은 오늘 오전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7일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이번 주부터 경선 준비에 들어갈 예정인데 김태년, 전해철, 조정식, 노웅래, 안규백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4.15 총선 참패로 리더십 공백 상태를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당을 정상화할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열고 당 지도부를 새롭게 꾸릴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2차례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 수습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생당 정동영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의 거취를 밝혔습니다. 다당제를 꿈꾸며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싶었지만 능력 부족으로 좌초했다며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정계의 은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대차그룹 임원 1,200여 명이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합니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각 계열사 임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증권사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규모가 최대 1조 원에 이를 거란 관측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미 사법당국과 우르등으로 1,000억 원가량의 벌금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이란에 1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중개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2년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전두환 씨가 오는 27일 광주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지 1년여 만입니다. 전 씨 측이 부인 이순자 여사가 법정에 동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서울 소재 시내버스 업체 대표 5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버스 내부 소독을 비롯한 방역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인건비와 물품비 명목으로 방역 지원금을 신청해 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제철초등학교가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어제 입학식을 했습니다. 신입생 43명과 부모들이 승용차에 탄 채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교사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2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앉아서 신입생들을 맞았습니다. 학교 측은 1학년 신입생이 담임 선생님 얼굴도 모른 채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학부모들의 동의를 거쳐 드라이브인 입학식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스텝차가 미국 LA타임스가 주관하는 도서상에서 미스터리 스릴러 부문 상을 받았습니다. 1992년 LA 폭동을 배경으로 미국 내 인종차별 문제를 다룬 소설 너의 집안이 대가를 치를 것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네, 모레가 세계 책의 날인데요. 이를 맞아서 교보문고가 프랑스 작가 까뮈를 올해의 아이콘으로 선정했습니다. 까뮈의 소설 페스트가 베스트셀러 차트를 역주행하면서 인기를 끈 이유였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공연계가 조심스럽게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서울국제 즉흥춤축제가 오늘 시작됩니다. 객석의 50%만 사용하고 공연 실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네, 최강욱 당선인의 업무 방해 혐의 관련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고 21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자동차 업계와 만납니다. 코로나 여파로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대책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 첫 재판이 오늘 있습니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라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해서 병원 개원을 미루다가 허가가 취소됐었고 중국 녹지그룹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강원 영동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풍특보는 오후 들어서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경상북도로 확대되겠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4도로 평년보다 5도가량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중부지방, 서울과 대전 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 8도, 부산 10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부산 1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달 자동차 수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완성차 업체도 어렵지만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은 자동차 부품 업체는 더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선적장입니다. 수출이 안 돼 발이 묶인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국내 완성차 업계의 수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국내 완성차 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달 자동차 수출이 12만 6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해외 시장이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이러자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비상입니다. 9천여 개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국내 완성차 업체의 수출 감소와 해외 완성차 업체의 납품 차질까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부품업체 중에는 매출이 크게 줄면서 현금이 바닥을 드러내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일부 생산시설은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부품업체들은 정부 지원이 없다면 연쇄 도산이 현실할 수 있다고 호소합니다. 자동차 업계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간담회에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주감휴게소 부근에서 화물차 석 대가 부딪혔습니다. 먼저 고장으로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3.5톤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튕겨나온 이 3.5톤 트럭은 또 다른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의 한 사립대 교수가 아들에게 가짜 스펙을 만들어줘서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도운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학술대회 발표물과 특허 출원 관련 공동연구자의 아들의 이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교수의 아들은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한 의전원에 합격해 현재는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4곳 가운데 1곳꼴로 지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843곳 중 의무 구매 비율을 넘긴 곳은 629곳으로 조사됐습니다. 4곳 중 1곳은 의무 비율을 채우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 구매 금액은 총 3,99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9.4% 증가했습니다. 조금은 완화된 이른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됐고 이제 단체 종교 활동도 다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르면 내일 정부가 40여 종의 생활 방역 지침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병무청의 병역 판정 검사가 재개됐습니다. 지난 2월 24일 잠정 중단된 이후 2달 만입니다. 검사장에는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됐고 대기자들은 지그재그식으로 앉아 1m 이상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시험장 방역관리 가이드라인도 공개됐습니다. 응시자 간격을 적어도 1.5m 이상으로 벌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에 신경 써달라고 했습니다. 단, 시험을 연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5일로 예정된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을 6월로 미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역사회 유행이 있을 때는 시험을 연기하는 게 원칙, 그 시험에 맞는 세부적인 그런 방역 지침들은 별도로 만드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체 종교 활동도 2달 만에 다시 이루어집니다. 천주교는 오는 목요일 서울대 교구를 시작으로 미사를 재개합니다. 불교 조계종도 전국 사찰에 방역 지침을 전달하고 법회와 개인 템플스테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생활터전별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상점에서는 어떻게 물건을 주고 팔아야 되는지, 백화점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또 생활방역 수칙을 어길 때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수칙들이 마련돼야 할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전병률 차이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정부는 지난 1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죠. 다만 수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르면 내일 40여 가지의 생활 방역 지침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제는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 수칙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지금 어제부터 완화가 된 조치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와 학원, 유흥체육시설은 어제부터 사실상 대부분 영업을 재개를 했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보시는지요? 교수님. 네, 뭐 일정한 네. 부분 그 4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환자 발생 양상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한 자리 숫자가 나타난 상황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완화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기인가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절하게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견 동의를 네. 하는데요.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감염 확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네. 것이죠. 특히 뭐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계속 지속을 할 때는 너무나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확진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네. 추세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환자 수가 50명 이하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 비율도 3.1%입니다. 이 정도면 어때요? 교수님이나 이사님. 상당히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네. 일단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는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일 때는 생활 방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네. 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질병이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네. 언제든지 또 다른 제2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5월 5일까지 연장이 됐고요. 이 같은 상태가 계속되고 뭐 신규 환자가 크게 늘어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5월 6일부터는 그렇다면 생활 방역 체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기준이 네. 확진자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실질적인 대비라는 측면을 꼭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4월 초에 계약을 하느냐 마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 계약의 선결 조건을 말씀드렸었는데 생활 방역에도 그대로 네.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눈에 보이는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반가운 신호이지만은 사실 감염이 확산되고 그게 표면으로 나타나기까지는 1, 2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초에는 우리가 부활절 예배도 있었고 네. 또 총선도 있었기 때문에 총선으로부터 적어도 1, 2주 그러니까 4월 말까지는 좀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 했을 때에는
그것에 의해서 분명히 감염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특히나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감염이 확산되었을 때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철저하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리나 스페인, 영국 등에서도 강화된 그런 공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환자들이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그런 강제적인 그런 조치지만 자율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과 자체가 상당히 높다. 그런 면에서 해외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방역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뭐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억제 정책을 풀게 되면 그래서 생활 방역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면 언제든지 바이러스는 다시 활성화되고 감염자는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뭐 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방역에 성공한 사례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환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집에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라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더군다나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지금까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상당히 잘 실천돼 왔지만 3월 말부터 특히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부터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경각심이 줄어들었고요. 사회적 접촉도 늘어나고 외출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위험성이 점점 증가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완화해야 된다면 거기에 따른 준비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활 방역 체제로 들어가려면 현재 상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일단 그 강제적인 그런 몇 가지 상황들이 자율적인 것들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4대 그 종교시설, 유흥시설, 체육시설, 학원 이런 밀집 시설들에 대한 강제 운영 중단을 이제 운영 제한으로 바꾸는 것처럼 자율적인 그런 조치에 의해서 모든 방역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이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모든 상황들을 자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두기, 2m 이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 수시로 손 씻기 활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각 장소마다 어떤 그 지침들이 내려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의 생활 지침 하게 되면은 귀가하자마자 바로 옷을 갈아입는다. 또 바로 손을 씻는다. 뭐 이런 내용의 그 생활 지침. 또 직장에서는 직장 내에서 회의는 전부 비대면 회의를 한다라든지 뭐 또는 직장 내에서 근무 시간 중에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또 만날 경우에는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대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지침들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만들어져야지만이 그 지침에 의해서 생활 방역이 하나하나 실천이 되는 겁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시작한 어제 학원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데서는 그래도 방역 수칙들이 잘 지켜졌다고 해요. 뭐 1.5m, 2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아서 공부를 한다거나 운동을 하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런데 어젯밤부터 당장 뭐 유흥업소에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고 이 같은 중요한 방역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유흥업소 이 부분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유흥업소라는 것이 아무래도 자제력을 갖기 힘든 환경이죠. 뭐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 또 즐겁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유흥업소가 이제 어려운 점은 대부분이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설령 감염자가 발생하더라도 누구랑 접촉을 했는지 이런 것도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강도로 유지됐던 기간에서도 지금 유흥업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었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 뭐 유흥업소를 좀 제한을 했더니 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인천이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유흥업소의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수요는 사실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 없어지기는 힘든 수요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는 좀 더 강력한 이런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할 것 같고요. 과거에 문제가 됐을 때도 보면은 이 해당 관청에서 가서 관리를 하고 이럴 때
사실 뭐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 밤 12시를 넘어서 막 새벽까지도 불야성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밤 시간에 그냥 저녁 시간에 한번 가서 체크하고 끝낸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많았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는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뭐 오랜 기간 지속됐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했었고요.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문을 닫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영업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손님이나 또 주인 입장에서, 업주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좀 잘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시점은 5월 6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활 방역 체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직전까지 다양한 지침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내일 정부가 뭐 40여 가지를 발표한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지침은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됐을 때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발생 이전에 그런 생활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흥업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만남이라든지 음주 행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생활 방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지, 예를 든다면은 출입자들에 대해서 성명과 연락처를 적도록 해서 네. 만에 하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추적 조사가 가능토록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자율적인 네. 조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모든 장소에서 마련이 돼야지만이 생활 방역에 대한 어떤 성공적인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이사께서는 어떤 생활 방역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생활 방역 지침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당국의 메시지가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생활 방역으로 지금 진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고 5월 초까지 지켜본 다음에 이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계획인데 사실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너무나 지쳐 있다 보니까 당국의 이런 메시지만 가지고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됐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서 뭐 회식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목격이 됐다든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것 같은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되고 내일 초안을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대중들은 생활 방역으로 진입하는구나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네.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국에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생활 방역 자체를 본다면은 내일 나오는 초안을 또 봐야겠지만 저는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WHO라든지 CDC에서 이전에 갖고 있던 마스크 관련된 지침에서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알려진 내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와 외국을 비교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과잉하게 마스크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지금 마스크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권고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장 기초적인 건데 기초적인 마스크 사용이 자신을 보호하고 또 남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생활 방역과 더불어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생활 방역으로 진입하는 시기와 관련해서 말이죠. 뭐 전국적으로 다 한꺼번에 생활 방역 체제로 들어간다 이렇게 발표하지 말고 지역별로 좀 위험성이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먼저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시간을 좀 두고 하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는 지역부터 생활 방역을 시작하고 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제 어떤 성과를 거둔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별로 차별 그런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뭐 국토가 넓지 않고 또 모든 이런 행정적인 지침들이 일시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지역적 차별 정책보다는 일시에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생활방역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더 쉽게 전달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이사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큰 나라는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서 일시에 이런 지침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건 맞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사실 대구 경북 같이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의 추세
봤을 때 분명히 위험도를 따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국에서 선택을 해야 할 일일 것 같은데요. 위험도가 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순차적으로 1, 2, 3단계로 나눠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비슷한 사례를 들자면 계약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모든 학년이 갑자기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몸 지침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고 또 이제 학업에 빨리 복귀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으로 따져서도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계약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에 합류를 했습니다. 모든 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느냐, 등교 계약은 언제쯤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생활 방역 체제로 들어가는 그 시기에 등교 계약을 해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생활 방역을 하는 시점에는 등교 계약도 함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생과 그리고 또 이 자녀를 이제 보내는 부모들 어떻게 보면은 이 방역의 중요성을 교육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학교가 일반 사회보다 더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공중보건학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질병 유행 상태가 있을 때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그런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의 노력이 아이들에게 입력이 된다면은 그 효과는 평생 동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등교 계약이 가능하면은 생활 방역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효과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이사께서는 등교 계약의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계약이라는 것이 물론 학생들이 학교로 가는 것도 있지만 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 학생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동선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교라든지 하교를 같이 하게 되고요. 또 주변에 있는 상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밀접한 접촉도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사회적 접촉은 늘어나고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성을 감수하는 일종의 실험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감염 확산이 수면으로 올라와서 눈에 띄기까지는 1,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1,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확진 판정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생활 방역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교수님. 네, 일단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진 검사와 자가격리 조치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들이 일단은 이 다발생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무증상 감염은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사회 감염은 상당히 많이 진정됐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은 여전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래서 2주간의 자가격리도 계속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이사님은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우리가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느 한계에 왔기 때문에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임은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위험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던 입국 제한 이런 조치마저도 완화하게 된다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짐을 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분들에 대한 이런 제한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외국에서도 지금 싱가포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이 관리가 안 되면서 굉장히 환자가 많이 폭주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 해외 유입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강력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국내 신규 환자 발생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생활 방역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토론을 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생활 방역 체제로 들어가는 시점을 좀 결정하고 등교 개학의 시점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가격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률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오늘 우리 법원에 국가 배상 소송을 냅니다.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희생자가 9천 명이 넘는 것으로 베트남 정부가 추정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 입장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사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수진 기자입니다. 총성이 울렸던 마을은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하나, 바람 둘이란 뜻의 폭리폭넛 마을. 이곳에 드리웠던 전쟁의 흔적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8살 아이가 예순이 된 세월. Cái này nay trừ là họ gắt đất họ đi lồng gạch hết rồi thành ra là thành đống ruộng. Chứ hồi xưa là chỗ này là cái nền cư, nền của nhà ông cư bà cư. 살아남은 가족들은 그때의 기억이 아직 자신들을 괴롭힌다 말합니다. Lùa hết những người nó mới có mẹ chị nữa lùa lên quanh đây. Họ viết ở giữa tiền nhà tiền này nhé. nằm quanh có người nằm trên lúc. 1968년 설 연휴 베트콩에 기습을 당하자 한국군 파병부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군인이 공격당하면 근처 마을을 초토화시켰다고 이들은 기억합니다. 작전 수행 기간은 한 달 남짓. 이 사이 꽝남성 지역에서만 300명 넘는 베트남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전쟁의 순간엔 최소한의 인간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읍니다. 19 언니는 신체 일부가 훼손된 채 나무 아래 웅덩이에서 발견됐습니다. 숨은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Hồi nãy là bị thương đó, là kêu mẹ đó, bị thương mà nạn không rồi. Mà mẹ hồi nãy mẹ cháy rồi. 바로 옆에서 가족이 산채로 불타는 걸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Tiêm vô cái người bằng vàng, cái thuốc đạn rang vàng rực rực. cái 노년의 나이에 접어든 생존자들은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 여전히 아이처럼 흐느낍니다. Nhớ nhung ốm ảnh mình là mất mẹ và quá nhỏ. Tét luôn, của nhung không ăn máu nhưng mà cứ rượu đó làm dọa hồi đó. Nó ổng đổ điên như họ điên nữa mà. Dọa hồi đó là cậu không chi nữa, của gia đình họ nó mình ra khi cho gia đình mình nó bị thân nữa, mình chẳng không mùng được. Còn 68 thì cũng vô danh nè. 68 vô danh hết. Thì cũng đâu có tội tình chiến như một tờ giấy trắng, đâu tội tình chi mà bán giết.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에 대해 우회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피해자들이 한국을 찾아와 진상조사를 청원하자 우리 국방부는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 사과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당사자에게 사과한다면 용서와 화해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합니다. Những người thân yêu của tôi và những dân làng ở tôi thì tôi rất là căm thù như vậy, nhưng mà đối bây giờ nếu mà chính phủ những người lính Hàn Quốc mà ra là nhận xin lỗi là theo là tôi sẽ khoan hồng những người là có. JTBC 이수진입니다. 네, 오늘 법원에 제출이 될 소장에는 한국군의 학살이 보고됐다는 문건과 사진 자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사과가 있다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의 말입니다. 이어서 하예빈 기자입니다. 소장은 총 100쪽 넘는 분량입니다. 피해 당사자의 증언과 함께 여러 증거 자료도 첨부됐습니다. 당시 사진과 보고서 등입니다. 그중 하나가 20년 전 일반에 공개된 주월미군 감찰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문건과 보고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우리 국방부가 1972년에 발행한 파월 한국군 전사도 증거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한국군이 폭리폭넛 마을 부근에서 작전을 한 걸로 적혀 있습니다. 참전했던 한국군들도 증언을 했습니다. 중대장이 이러고 간 거야, 그냥. 이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병들 몇 명 남아가지고 다
뭐 70몇 명을 다 죽였. 소장은 이 사건을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대립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당부로 끝맺었습니다. 전쟁 범죄는 사후에 규범적으로 처벌되고 정부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판결로 남겨두고 싶은 것이 저희 희망입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 사는 이 한반도, 동북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건 과거의 일이기도 하고 미래의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응우의 티탄 씨는 진실을 꼭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기존 판례보다 더 높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성착취 범죄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이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추가 회의에서 기준안을 의결한 뒤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일부를 팔아서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켈리라는 닉네임의 신모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인물로도 밝혀졌고 검찰이 보강 수사를 말했었는데 신씨 측이 혐의가 추가될 것을 우려해서 서둘러 재판을 끝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심혈관 쪽에 시술을 받았다고 북한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상태가 좋아져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던 지난 15일 금수산 태양궁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타격을 받은 자동차 업계가 오늘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달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반토막이 날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영향을 줄줄이 받을 부품 업체들의 연쇄 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석유 수요는 실종되고 저장 용량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로 폭락했습니다. 에너지주가 타격을 입으면서 뉴욕 증시도 미끄러졌습니다. 미국 곳곳에서는 자택 공세령에 항의하는 시위도 잇따랐습니다. 프로야구 연습 경기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프로축구도 오늘부터 연습 경기가 허용돼서 팀 간의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5월 리그 개막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고3 수험생들의 첫 수능 모의 시험인 전국 학력평가가 4차례 미뤄졌다가 이번 주 금요일에 치러지는데 사상 처음으로 원격 시험을 봅니다. 집에서 시험을 보는 거라 따로 성적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전국 연합학력평가 대상자는 전국 고3 학생 42만여 명입니다. 오는 금요일 학교에서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지침에 따라 등교를 할 수 없어 결국 원격 시험 방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첫 전국 단위 재택 시험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당일 학교에서 문제지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은 발열 체크를 하고 학생들의 방문 시간을 분산시키는 등 학생들의 대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각 교육청이나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 시험지를 직접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과목별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이 시간을 지키는지 부정행위는 없는지 등은 감독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점수를 매기지 않고 성적 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시험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등수를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시험 성적을 통해 정시에 집중할지 수시에 집중할지 판단했던 고3 수험생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도 어제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걱정했던 접속 대란은 없었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익숙하지 않은 현실 앞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선생님은 칠판 앞에 서는 대신 휴대전화를 들고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아침 9시 30분부터 국어 수업 받나요? 혹시 전화 바꿔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업 잘 했어요? 안녕. 아이들은 집에서 교과서를 펴고 앉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37만 명이 원격 수업에 마지막으로 합류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이나 초등 고학년처럼 수업하는 3학년과 달리 1, 2학년은 주로 EBS 방송으로 학습했습니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걸 배려한 선택이지만 아이 혼자 하기 힘듭니다. 출결 체크와 학습 관리는 결국 부모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격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1, 2학년을 뺀 약 450만 명이 온라인으로 수업한 어제 대규모 먹통 사태는 없었지만 접속 오류에 대한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도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원격 수업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부모 개학이 현실화됐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학부모가 느낀 온라인 개학 첫날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지 참교육 학부모회 서울 동부지회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들 둘이 있다고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학년들이죠? 중1이랑 3학년이요. 초등학교 네. 3학년. 그렇다면 중1 첫째는 지난주에 개학을 네, 했고요. 네, 네. 둘째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어제 개학을 했군요. 네. 네, 어제 첫날 어땠습니까? 저희는 지난주부터 예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어제 첫날이지만 크게 혼란은 없었습니다. 네,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네. 활용을 해서 수업을 받는 거잖아요. 네. 원격으로 수업을 받았는데 쌍방향 수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과제물을 풀고 뭐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요, 원격은 아니고요. 네. 콘텐츠형 수업이라고 해서 클래스에 선생님이 영상을 올려주시면 그거 시청하는 수업입니다. 네, 아직까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가요? 초등은 거의 쌍방향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네. 거의 콘텐츠형 수업입니다. 떨어져서 온라인 수업을 받지만 쌍방향으로 해야 그래도 좀 서로 수업을 공유하기도 하고 네. 잘 수업을 따라오는지 네. 교사가 학생들을 체크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네. 뭐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큰애는 원격으로 쌍방향 실시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학년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챙겨야 될 게 훨씬 더 많을 것 그렇습니까? 같다라는 약간 걱정은 있고요. 네. 그냥 컨텐츠형 수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학년은 엄마가 옆에서 꼼꼼히 챙겨주지 않으면 아이가 그걸 따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네. 뭐 프로그램이 다운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그동안에 좀 있었거든요. 네. 어제는 뭐 대규모 그런 먹통 사태는 없었다고 하는데 네. 어땠어요? 좀 뭐 다운된다거나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저희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뭐 다운되거나 이런 건 네. 없지만 영상 하나가 플레이가 안 돼서 조금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바로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을 해주셔서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셨고요. 오히려 1,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TV로 실시간 이제 수업을 받는데 요즘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일부러 TV를 집에 안 두시는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을 봐야 돼요. 근데 TV를 온라인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계속 오류가 나서 결국은 포기하고 오후에 재방을 받다라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네. 아들 친구의 뭐 어머니들과 네. 어제 얘기를 좀 하셨을 텐데 네.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어쨌든 하루 종일 아이랑 오전 내내 아이랑 이제 좀 씨름을 해야 되죠. 영상도 네. 틀어서 봐줘야 되고 또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엄마가 계속 체크해줘야 되고 학습지나 여러 가지들도 또 같이 거기 맞춰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특히나 뭐 조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봐주신다거나 다자녀가 있는 집들은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모 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네. 온라인 계약을 하기 전에 그냥 집에서 자율적으로 공부를 할 때와 네. 어제 부모 계약을 한 이후의 상황은 네. 어떻게 크게 달라졌습니까? 저희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자율적으로 공부를 막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냥 아이가 그냥 집에서 학습지를 푼다거나 아니면 EBS 라이브 특강을 좀 보는 정도였고요. 중1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공교육이 아니라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이미 3월 초 중순부터 실시간 상방을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네.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큰애는 잘 적응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이제 막 적응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둘째 아들 어제 출결 체크는 어떻게 했나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뭐 전화를 통해서 직접 선생님과 통화를 했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네. 차이는 있는데요. 1, 2학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알림장이 있어서 거기 학부모들이 댓글 남긴다거나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이상은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상을 보면 이제 100% 영상 보기가 시청이 완료됐다라고 떠요. 그래서 그걸로 선생님들이 출석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꼭 그 시간에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의 유예 시간을 좀 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뭐 못 본 친구들은 그 주 안에만 시청을 하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아이들이 집중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네. 프로그램을 보고 공부를 한다거나 뭐 네. 쌍방향 수업에 참여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수업과는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한 큰애 같은 경우는 수업을 따라가는 거는 문제는 없지만 하루 종일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니까 모니터 앞에 좀 피로도나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는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30분 온라인 수업 TV로 보는 친구들은 30분 정도 시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내내 집중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보호자가 옆에서 챙겨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수업을 할 때 뭐 네. 쌍방향 수업을 한다면 선생님이 체크를 하시겠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고 뭐 녹화된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다른 뭐 영상을 본다거나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네.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학업은 어차피 학교 등교해서도 또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일부러 스마트폰을 최대한 사주지 않거나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게임이나 영상을 좀 쉽게 시청할 수 있는 게 노출되는 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저희 아이만 해도 조금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바로 다른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주고 체크해야 하는 게 부모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 온라인 계약을 하기 전의 상황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계약이 계속해서 미뤄졌잖아요. 2달.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3월 한 달은 그래 그냥 방학 한 달 더 연장된다라는 기분으로 보냈었고요. 네. 솔직히. 그리고 이제 4월이 되니까 이게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학습에 대한 이런 걱정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EBS 라이브 특강을 보고 또 학교에서 계속해서 알림이를 통해서 학습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오후에 프리랜서로 잠깐만 일하는 거기 때문에 오후에 아이들을 봐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챙겨주기는 했는데 그렇지 않은 워킹맘들이거나 네. 뭐 부모님들이 봐주시는 분들께서는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말씀하신 워킹맘의 경우에 직장에 나가도 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 봐주지 않으면 네. 저학년의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체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워킹맘들의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긴급 돌봄을 차라리 네. 보낸 친구들은 오히려 학교에서 이제 잘 진행을 해주시니까 걱정은 덜 하신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오전 수업은 좀 포기하고 오후에 퇴근하고 나서 아이들을 봐주신다거나 왜냐면 출석 시간이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좀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그냥 체크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전화로 확인을 하신다거나 온라인 상황을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아이들 핸드폰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어제부터 온라인 계약을 둘째 아들이 했고요. 이제 뭐 원격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이게 뭐 결국에는 등교 계약이 빨리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코로나19가 완전히 진정되기는 쉽지 않지만 네. 그래도 그 시기가 좀 당겨지기를 바랄 텐데 현재 가장 큰 소망은 뭔가요? 우선 가장 큰 소망은 네. 빨리 등교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학부모로서 한 가지 좀 바람이나 소망이 있다면
저희가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수업 일수나 좀 차시를 위한 실수를 위한 이런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조금은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이나 또 아이들 개별 이런 성장이나 학년에 맞는 학습 체계가 조금은 구축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또 워킹맘이나 또 조부모나 뭐 다자녀나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학생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 개학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네. 조금 더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네. 학부모들, 뭐 학생, 교사들 다 힘든 상황인데요. 그렇죠.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지 참교육 학부모의 서울 동부 지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도 공적 마스크를 대신해서 살 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습니다. 마스크 공급이 안정됐기 때문인데 현장에서는 조금 더 제한을 풀어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더 쉬워졌습니다. 지금까진 주민등록부에 함께 사는 걸로 나와 있는 가족만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따로 살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로 증명하면 우리 나이로 81살 이상이거나 19살 이하인 가족 대신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임신한 딸을 위해 마스크를 대신 사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46만 명 외국인도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마스크 수량이 여유 있는 공적 판매처는 이달 들어 매주 늘고 있습니다. 반면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의 숫자는 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안 사서 그런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줄을 안 쓰니까 좋아요. 안 기다려도 되니까. 그래도 마스크 오보제는 당분간 계속됩니다. 당분간은 저희들은 마스크 오보제는 일정 시점까지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선 나이 제한 없이 가족 것은 모두 대신 살 수 있게 하거나 한 번에 살 수 있는 마스크 개수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가족 한 사람이 등본을 가지고 왔을 때 최소한 등본에 있는 사람 거 다 사게 해주면. JTBC 이세누리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뒤에 완치가 된 국내 최연소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감염이 된 게 생후 한 달이 안 됐을 때였는데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 배출량이 역시 감염이 함께 됐던 엄마보다 훨씬 많았다고요? 네, 생후 27일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인데요. 지난달에 서울대 보라매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엄마와 함께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에 바이러스 배출량 등을 분석했습니다. 고열과 구토, 기침 증상을 보였지만 중증 증세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회복됐습니다. 회복 과정으로만 보면 이 신생아는 특별한 약을 쓰지 않고도 모유 수유만으로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된 셈입니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회복세와 달리 신생아의 증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호흡기와 대변 등에서 채취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량이 엄마보다 최대 100배나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면역 체계가 미성숙한 신생아가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임상감염병 최신호에 발표됐습니다. 네, 미국의 메릴랜드주 주지사가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산 진단 시약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메릴랜드주가 한국의 진단키트 업체들과 협상을 벌여서 50만 번의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공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진단키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진단키트는 지난 18일에 대한항공기에 실려서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메릴랜드주의 검사 건수가 7만 건 정도인 것을 볼 때 상당히 많은 그런 진단키트의 분량인데요.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일명 한국사위로 불리는 레리 호건 이 메릴랜드주 주지사는 트위터에 공항에 나갔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원해 준 데 대해서 한국 파트너들에게 깊이 감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지금까지 500여 명의 사망자와 14,000여 건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탈리아 정부가
그 다음 달로 예정된 지방선거 일정을 9월에서 10월 사이로 연기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탈리아가 지방선거를 연기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75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근에 바이러스 확산세가 주춤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일부 주에서는 7월 안에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서울 집값 하락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죠. 지난주 총선이 끝나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분야 규제 정책들이 더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시장도 당장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 끝나고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이번 총선은 이른바 코로나 총선이어서 정책 공약들이 거의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눈에 띄었던 게 이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은 아직까지 이제 지난해 12월 16일에 정부가 나왔던 12.16 종합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번 총선을 보면 새롭게 의회에 국회에 진출하려는 의원들 중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좀 있었는데 역시 종부세 관련한, 종합부동산 관련한 게 많았었습니다. 네. 핵심적인 것은 일단 1가구 1주택자 중에 장기 보유자, 근데 샀는데 이 집이 고가가 됐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종부세를 완화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하나의 제언들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현재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 종부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그러니까 시세로는 한 11억, 12억부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웬만한 서울주택 웬만하냐 8억이 되고 중간값이 강남에서 11억, 12억이 있으니까 고가 같은 경우는 실은 공시가격 12억. 그러니까 시세로 15억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또 현재 대출 규제가 15억 이상으로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종부세에 대한 공약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냐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급매물들이 막 나오고 있다는 걸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이런 공약과는 별도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얼어붙었는데요. 네. 우선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 서울의 상승률이 완전히 이제 쪼그라들었었고 최근 4.15 총선 이후에 이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네. 기존의 부동산 규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그러니까 즉 재건축을 한 신축이 아니라 재건축 기대감이 있었던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급급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강남구의 유명한 아파트, 항상 나오는 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한 23억 이상에 나왔던 아파트가 지금 호가로는 19억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호가로 따지면 거의 한 4억 이상이 떨어진 급급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강남 쪽에서 보면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재건축을 앞으로 할 그런 아파트와 재건축을 이미 해가지고 한 10년, 건설된 지 10년, 15년에 있었던 이런 아파트들의 이 급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강남의 하락폭이 새로 신축된, 즉 입주한 지 한 1, 2년 된 아파트까지 옮겨 붙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이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지금 상황이 경제가 지금 국제유가도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지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도 또 부동산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경기 하락, 특히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다 떨어지는데 부동산만 홀로 승승장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급 매물 나오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향후 과연 그런 부동산이 과거 때처럼 IMF라든가 2008 금융위기 때처럼 마이너스 20% 넘는 대세 하락이 나올 것인가는 크게 두 가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금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계들의 유동성 위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근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낮아요. 네. 게다가 이번에 또 기준금리 연 0.75로 해가지고 대출금리가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만을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부동산을 더 떨어뜨리기에는 그렇죠. 약하단 말이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가계들이 원리금을 못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상황은 실은 고용 쇼크, 고용 패닉과 연계가 있죠. 지금 만에 하나 현재에 있는 이 고용 위기, 또 임시휴직자가 126만 명까지 늘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3, 4개월 더 지나가면서 실직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못 갚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 급매물이 나오고 네. 이게 이제 부동산 급락이 되는 그런 루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하. 향후는 과연 가게들, 유동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오히려 부동산의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고용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다 연관이 지금 그렇습니다. 경제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 자금 그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네. 그래서 반등의 부동산 시장의 반등의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러면 조금 그 가능성 작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반등을 아직 논하기에도 좀 섣부르고요. 네. 여기서 멈출 것이냐 더 떨어질까의 차이인데 금리만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뭐 하반 경직성 더 안 떨어질 것도 같지만 지금 방금 앵커도 얘기하신다시피 만에 하나 이번 코로나19가 이 쇼크가 좀 더 지속돼서 뭐 일자리를 잃는 그런 가게들이 많아질 경우엔 당연히 원리금 대출 벌써 연체가 나오고 미국은 신용카드 연체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모기지 연체도 시작이 됐고 이게 우리도 이어지게 된다면 글쎄요. 부동산이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네. 2008년 금융위기 시절의 부동산 시장과 지금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근데 같은 점도 있는데 또 네. 다른 점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의 직격탄이었고요. 그 시작이 미국의 부동산,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2009, 2010, 2011 거의 한 3년 가까이 부동산이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똑같은 루트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같은 경우를 보면 2008년 말의 그 경험 때문에 지금은 아예 선제적으로 막 돈 풀고 금리를 낮췄잖아요. 네. 그래서 막아내기는 막아냈지만 어허. 과연 경제가 언제 다시 화랑으로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그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것이었으니까 그 12.16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법 개정안 네. 이거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조심스럽지만 20대에선 통과를 안 할 것 같아요. 20대 국회의원들도 부담이 되니까 21대로 넘기게 될 텐데 그럼 문제는 뭐냐? 12.16 안이 있고요. 요번에 새로 이제 국회에 입성하려는 뭐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종부세 완화에 관련한 또 안들을 내놨단 말이죠. 네. 이 두 개가 섞여가지고 이게 자칫 좀 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제 21대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해외에서도 주목을 해서 보고 있는 게 우리 의료진들이죠. 아낌없는 응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덥고 보호구가 무겁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들어가면 두세 시간 정도 있는데 육체적으로 부담은 되더라고요. 오프 때만 간헐적으로 가고 있고 아무래도 저도 이렇게 방호복을 일단 입긴 했지만 제가 이 바이러스를 묻히고 나올 수 있는 걱정이 좀 많아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의료진들, 선생님, 간호사들이 다 이겨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힘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의료진들 덕분에입니다. 오늘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풍특보는 오후 들어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경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부산 1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에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의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기존 판례보다 더 높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이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추가 회의에서 기준안을 의결한 뒤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일부를 팔아서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켈리라는 닉네임의 신모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엠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인물로도 밝혀졌고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겠다며 재판 재개를 요청한 상태였는데 혐의가 더해질 것을 우려해서 서둘러 재판을 마무리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심혈관 쪽에 시술을 받았다고 북한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상태가 좋아져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던 지난 15일 금수산 태양궁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락세를 보인 국제유가가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77만 명도 넘어섰지만 공세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는 더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